듣기만 해도 산업과 기업이 저절로 이해된다. 최고의 애널리스트와 제야의 고수들에게 직접 듣는 투자 세미나 와이즈 클럽.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한양대 대학원 문근식 교수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오늘 엄청 추워요. 그러게요. 이제 올겨울 들어서 제일 춥다고 하고. 정세가 추우니까 그런 거. 정세도 춥고 바다는 더 춥지 않아요? 예, 바다는 썰렁하죠 지금. 아무도 안 나가니까. 교수님이 군 생활을 한 30년 좀 넘게. 32년을 했는데 주로 잠수함을 많이 탔죠. 22년 정도를. 잠수함 안은 어떻게 따뜻한가요? 잠수함 안에는 일단 물속에 들어가면은 조용하니까. 어. 그럼 뭐 내부는 다 대기압하고 똑같이 맞춰줘요. 비행기 같이. 난방, 냉방 다 잘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공기가 좀 탁하죠. 잠수함은. 거기서 이제 환기하려 창문 열면 잘못 넣으면 다 죽는 거고 이제 올라와서 이제 환기를 시켜야지 물속에 있다가. 근데 그 잠수함을 타신 게 몇 년도쯤인 거예요? 잠수함 한국에 처음 가져올 때 예. 1990년 그러니까 독일이 통일되던 해죠. 그때 가서 한 2년 반 정도 교육받고 예. 거기서 훈련 다 하고 나서 이제 한국에 처음 잠수함을 가져왔고 그게 장보고함. 이름 그다음에 바꾼 건? 예, 장보고함을 이제 가져온 거고 그 이후에는 독일에서 원자재를 사다가 우리가 대우조선해양 지금은 이제 하나오션인데 대우조선해양하고 현대중공업 교호로 조립 생산을 한 거예요. 예. 그것이 이제 뭐 1,200톤짜리가 9척, 1,800톤짜리가 9척, 그러면 18척이 지금 다 작전 배치됐고 그거를 이제 기준으로 그 기술을 다 습득해서 리엔지니어링하고 그다음에 뭐 전체 오버홀 분해수 소지 수리 이런 거 다 하고 나서 터득한 기술로 우리가 독자적으로 만들어냈죠. 그게 이제 3,000톤급 도산 안창호함. 그게 도산 안창호 함이 그게 이제 빅스타가 됐죠. 좀 디젤 잠수함 중에서는 빅스타. 하나하나 좀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1990년에 독일 잠수함을 국내로 이제 사 갖고 올 때 그때 이제 같이 들어오신 거고. 그때는 이제 독일에서 첫 번째 잠수함을 건조를 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승조원들하고 대우조선해양 기술자들이 가가지고 한 200명 정도 가가지고 그 건조하는 거 기술자들은 다 배우고 해군 요원들은 가서 어떻게 운용하는가 공부하고 장비 다 습득하고 기술 습득하고 그래서 독일에서 최종적으로 조선소에서 훈련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북해에 나가가지고 해상 훈련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가져왔죠. 첫 번째 잠수함은. 저는 궁금한 게 잠수함을 가져올 때 타고 옵니까? 이제 원래 근거리는 이제 항해를 해요. 항해를 자척으로 항해 가서 이제 훈련하면 항해 능력 습득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우리 주변 안보 환경이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너무 멀어요. 그렇죠. 독일에서 멀기 때문에. 올 때 이제 여러 가지 방안을 파나마 운하로 오느냐, 자 희망봉 쪽으로 걸어서 돌아서 오느냐, 남아프리카 돌아서, 그다음에 가장 짧은 스웨즈 운하로 걸어서 항해서 오느냐 다 검토를 했는데 그 당시에만 해도 북한하고 우리가 관계가 엄청 안 좋았어요. 지금도 안 좋죠. 그렇죠. 지금 그 당시에는 막 간첩들 막 이렇게 막 활동이 공비 내려올 때, 많았으니까. 무전공비 내려올 때. 그러니까 뭐 오다가 또 테러 당할 가능성도 많고 그래서 자력으로 항해하는 걸 원했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니 훈련을 받았으니까 몰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자부심 있게. 근데 원래 이제 군함은 훈련을 하고 나서 처음 배를 만드는 훈련하고 나서 취역 훈련까지 끝나야 돼. 취역. 이 배가 정상으로 작동을 할 수 있느냐. 모든 테스트와 훈련도 종류별로 다 해보고 오케이 하면은 취역 훈련이 끝나면은 그때부터는 무기를 실어요. 무기를. 근데 그 당시에는 독일에서 그냥 인수받은 거예요. 인수받아가지고 일반 항해 훈련만 하고 취역을 안 했어. 취역. 취역이라 하면 영어로는 플릿 리스트에 들어가는 거, 플릿 리스트. 함대 족보에 들어가는 거. 군함으로서.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군함으로 들어가면 무기를 실어요. 잠수함 주무기는 어리잖아요. 어리도 있고 뭐 이 총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걸 아무것도 실을 수가 없었어. 왜냐? 그냥 일반 운용운전만 취역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 독일에서 우리 해군에 인도를 했는데 취역식을 안 했어요. 취역식을. 이 함대 족보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무기가. 근데 무기도 없이 원거리를 막 수천 킬로로 오려면은 그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다가 또 테러 당할 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수상함정이 와서 이제 에스코트를 해야 돼. 그러면 엄청 커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승조원들은 자력으로 가겠다. 뭐 자부심 있잖아요. 예, 원거리. 예, 예. 근데 자력으로 왔으면 혼날 뻔했어. 힘들 뻔했어. 너무 장거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스에즈 운하를 제일 짧은 데로 택해가지고 네덜란드 2,500톤급 2,500톤까지 실 수 있는 도크 익스프레스 상선에 싣고 왔어요. 바지선 같은 이렇게 씻는 거. 그냥 상선이 도크 익스프레스라는 건 뭐냐면은 물을 채우면 좀 가라앉고 물을 빼면 올라와요. 예, 근데 예. 거기 이제 갑판에다가 이제 잠수함을 고정시켜가지고 한 35일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35일. 스웨즈 운하로 와서 대우조선소까지 왔죠. 탁송으로 온 거네요. 그러니 승조원들도 일부 타고 일반적으로 타고. 그게 1990년. 이거 물어본 사람 별로 없는데 물어보시네. 저는 그런 게 궁금해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도 뭐 FA-50이나 전투기 같은 거 이제 경공격기 이런 거 수출할 때 이거 어떻게 포장하는지가 전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뭐 이쪽 분해해 갖고 이제 포장해 갖고 보내고 최근에 전차도 이렇게 포장해 갖고 보내고. 저는 그때 그런 이제 게 제가 궁금해요. 작전관을 했는데 작전관이 그런 항해를 계획 세워야 되거든. 예. 그래 저는 뭐 계획이 경험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 브라질에 온 사람, 뭐 인도에서 온 사람 이런 사람들 다 맨투맨으로 만나가지고 어떻게 항해했느냐 너는 다 어떻게 물어보고 가져갔니? 물어보고 뭐 계획 스케줄 다 짰어요.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그때 당시에 뭐 의욕이 충만했다. 근데 타고 가자. 그렇게 했으면은 정말 엄청나게 고생할 뻔했어요. 진짜 그쵸. 오다가 약간 지쳐가지고. 그거 아닙니까? 그 운전면허 따자마자 네. 고속도로 올라가는 느낌. 그리고 천천히 오니까 네. 고속을 못 내니까 그래서 겁도 없이 그랬는데 아무튼 오다가 이제 인도양 홍해 쪽으로 오잖아요. 예. 홍해에 거쳐서 오다가 이 상선에 싣고 오다가 오면서 우리는 계속 이제 이 해군 작전 사령부에 보고를 하는 거예요. 지금 위치가 어디다 이상 없다 이런 걸 계속 보고하는데 어느 한 날 엄청 벼락이 쳤어. 벼락이. 벼락이요? 예, 뭐 이제 태풍 같은 거. 뭐 바다에? 비가 막 소나기가 오고 네네네. 벼락이 쳤는데 이 상선에 이제 통신을 통해서 우리 한국에 보고해야 되잖아. 매일 통신망. 네. 근데 통신기가 벼락 맞아서 통신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보고할 수단이 없는 거예요. 미아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상의 끝에 예. 그럼 우리 잠수함은 그냥 실어놨으니까 이제 다 죽었잖아요. 장비들이. 예. 통신기만 살리자. 잠수함은 통신기를 살려가지고 홍콩 라디오 스테이션을 받고 부른 거예요. 인터내셔널 콜사인으로. 그래 홍콩 라디오 스테이션을 통해 가지고 이런 상황이 있다 해가지고 이 한국 작전사령부 통화한 적이 있어요. 오늘 갑자기 이거 물어보니까 생각나네. 근데 진짜 뭐 작전 나가서나 군함이 통신이 안 되면 거의 완전 고립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해받을 수도 있는 잠수함은 원래 이제 이 통상적인 작전을 나가면은 사전에 다 약속을 해요. 우리 어디로 지나갈 거다. 그러니까 물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너 이번에 나가면은 매일 오전 8시부터 9시 사이에 올라와라. 올라와서 우리하고 통화하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 나가요. 딴짓하면 안 되니까. 아니 이제 평상시 물속에는 불러내기 힘들잖아요. 물속에는 음파로 와야 되기 때문에 안 통하잖아. 그러니까 아군하고. 네, 우리 이제 작전사령부하고 이제 잠수함 사령부하고 그렇게 통화를 하죠. 그 태풍이 불면 바닷속으로 이제 잠수한 상태에서는 태풍이 온 게 느껴지나요? 뒤에 해류 막 이런 걸로? 잠수함은 일반 수상항에 물 위에 항해할 때는 일반 수상함정과 똑같아요. 좌우로도 흔들리고 앞뒤로도 흔들리고 좌우로 흔들린 거는 롤링이라고 하고 앞뒤로는 피칭이라고 그래요. 네네네. 근데 저는 배멀미. 예. 쉽게 말해 배멀미가 예. 엄청 세지. 배가 작으면 작을수록 배멀미가 세요. 예. 수상함 잠수함은 크진 그렇죠. 않잖아요. 그런데 잠수함 같은 경우는 물속에 이제 들어가면은 파도 높이의 한 10배 정도 들어가면 이제 이 파도의 영향이 별로 못 느껴요. 그래서 이제 잠수함 같은 경우는 파도 치면 얼른 들어갑시다. 물속에. 멀미납니다. 두 파가 나눠요, 두 파. 네. 배 잘 못타는 사람은 빨리 들어가자 하고 배를 잘 타는 사람 많이 흔들려도 뭐 멀미 안 하는 사람은 좀 이따 들어갑시다. 좀 즐깁시다. 물속에 들어가면 뭐 공기도 안 좋고 그런데 뭐 자꾸 들어가 일찍 들어가냐 깨끗한 공기 마시다 들어갑시다. 두 파로 나눠요. 함장이 판단하지 이제. 그래서 아무튼 뭐 항구 출항해가지고 특정 심도가 한 50m, 40~50m 되면은 그때는 이제 사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주로 수상항해 하죠. 40~50m, 40에서 50m. 보통 한 얼마까지 들어가요? 잠수함은? 군함이? 그거야 뭐 다 틀려요. 뭐 현대 잠수함은 통상 300m에서 한
700m 정도? 핵잠수함 같은 경우는 이제 선체가 강하고 그러니까 좀 더 많이 들어가는데 과거에 1, 2차 대전 때는 한 50m에서 100m 정도 왔다 갔다 했어요. 그것만 있으면 이제 수상항에 주로 하다가 밑에 저기 온 물속에 들어가서 공격하고 그랬고 예, 1, 2차 대전 때는. 예. 근데 이제 현대전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물속에 있다가 필요할 때만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면 2차 대전까지는 배터리가 성능이 안 좋았어요. 수상항일 때는 주로 엔진을 돌려가지고 배터리를 작동해 가지고 이제 추진기를 작동하는데 예. 물속에 들어가면 공기가 없잖아요. 예. 공기가 없으니까 배터리를 사용해야 돼. 예. 물 위에서 막 충전해 가지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물속에 들어가서 오래 있을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숨어 있다가 그렇죠. 필요할 때 작전하러 2차 쫙 대전까지는 올라오고. 그렇게 했어요. 2차 대전까지. 지금은 이제 배터리 성능이 훨씬 좋아지고 그다음에 핵잠수함까지 생겼잖아요. 예. 이 잠수함들은 물속에서 작전하다가 필요할 때 공격할 때만 살짝 가서 확인하고 공격하고 이런 패턴으로 바뀌었다고. 그 핵잠수함이라는 게 네. 원자력 일종의 잠수함. 원자력 발전을 네.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핵잠수함은 잠수함에 두 가지가 있어요. 추진 방식에 의한 분류가. 디젤 잠수함은 엔진을 돌려 엔진. 네. 엔진 우리 자동차 엔진 디젤 그런 거 발전. 디젤류를 엔진. 써가지고 엔진을 돌리면 엔진에 붙어 있는 발전기를 돌려요. 네네네. 발전기 전기가 나오잖아요. 예. 전기가 나오면은 그 전기를 우리 사람 몸만은 축전기가 수백 개씩 있어요. 거기다 충전을 시키는 거예요. 예. 충전을 시키고 물속에 들어가면 그 충전기로 전동기를 돌리는 프로펠을 돌리는 거예요. 충전된 걸 물속에 들어가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빨리 올라와서 충전 또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2차 대전까지는 주로 충전도 물 위에서 했어요. 완전 올라와가지고. 네네. 그러니까 저한테 들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차 대전 말경에는 이건 너무 리스크가 많아. 우리 방법이 있습니까? 고민하다가 스노클이라는 걸 개발했어요. 뭐 해녀들이 물을 이렇게 물속에 이렇게 빨대잖아요. 예. 공기만 빨대만. 그걸 똑같은 거예요. 원리가. 그래서 스노클이라고 스노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2차 대전 말경에는 다 스노클 장치를 못하고 전쟁이 끝나버렸다고. 그래서 2차 대전 말까지는 주로 물속에서 배터리로 갈 수 있는 게 한 2시간 남짓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지. 그렇죠. 오래 보죠. 그래서 이제 2차 대전 말경에는 물 올라가면 잠수함 기술보다 잠수함을 잡는 기술이 더 발달된 거예요. 레이더, 뭐 항공기, 수상함 이런 데 네. 발달된 거예요. 그러니까 잠수함이 뭐 굉장히 불안하죠. 공격받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네네. 이제 잠수함 승조원들이 2차 대전 말경에 한 5만 명 정도가 죽었어요. 거의 태평양 전쟁하고 대서양 전쟁. 이 사람들이 이제는 물 위에 안 올라가는 잠수함을 만들어 달라. 그 유연하다시피 했어요. 그게 이제 1954년대 미국에서 핵잠수함, 원자력 추진잠수함 똑같은 말이에요. 그거를 개발했죠. 핵잠수함이라는 거는 원자로를 가동해 가지고 그 추진을 한단 말이죠. 네. 원자로는 우라늄이 들어가잖아요. 우라늄. 예. 그래서 원자로를 가동해서 터빈을 돌려요. 터빈을 원자로로 해서 물을 막 끓인다고. 물을 막 끓이면 네. 고온 그 증기가 나면 그걸 터빈을 돌려요. 예. 그걸로 이제 전기를 생산해 가지고 추진하기 때문에 물속에서 원자력 잠수함은 핵추진 잠수함과 똑같은 말인데 물속에서 승조원의 체력과 식량만 있으면 무제한 작전이 가능해요. 필요한 때 올라가요. 그러니까 완전히 틀리죠. 아니 근데 요즘에 그 SMR이라고 해서 소형 원자로 그 원자력 발전소들 소형화하는 거 개발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핵 잠수함에서 먼저 시도가 되고 현재도 쓰이고 있는 거네요. 원래 원자력 발전소는 그 잠수함에서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은 2차 때 이제 독일이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를 개발했잖아요. 네네.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정황을 보니 독일 사람들은 이 잘못하면 원자탄 만들면 큰일 나게 생겼어. 네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루즈벨트 대통령 편지를 쓴다고. 이 독일이 개발하면 큰일 나겠습니다. 빨리 이거 원자탄 먼저 만들으세요. 그러니까 이 맨해튼 계획에서 원자탄을 만들면서 미국에서 두 가지를 이것만 하면 좀 그러니까 이 원자로까지 같이 합시다. 두 가지를 시작한 거예요. 예. 그래서 두 개 다 성공했다고. 그래서 잠수함에 원자로를 실는 거를 뭐 성공한 거죠. 그래서 노틸러스라는 핵잠수함 원자로함이 처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기술이 그 원자로 기술이 파급 효과를 발휘해서 만들어진 게 원자력 발전소예요. 그러니까 잠수함이 원조예요. 그렇지, 잠수함 원조. 그래서 옛날에는 사실 군이
군의 이 기술들이 응용이 돼가지고 민간으로 많이 이제 전이가 됐지. 근데 요즘에는 거꾸로 됐죠. 군이 이제 좀 처져 능력들. 요즘에는 민간에서 개발한 것도 AI 이런 것들 민간에서 개발했던 군으로 들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옛날 그때가 1954년도니까 그때만 해도 군에 있는 그렇죠. 기술 그런 뭐 운용술 이런 것들이 민간으로 이전된 게 많아요. 웬만하면 다 이제 전투용으로 먼저 개발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민간 산업으로 그렇죠. 가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잠수함에서 또 오랜 시간 있으면 폐쇄 공포증 같은 막 답답하고 이런 거 생기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기죠. 이제 비행기 타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비행기는 뭐 저는 뭐 바퀴라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창문이라도 있죠. 네, 창문이라도 있고 그런데 이제 잠수함은 없죠. 그런데 이제 이 좁은 환경에서 대기하고 똑같이 만들어줘요. 뭐 산소도 18에서 21% 유지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이산화탄소는 많이 있으면 제거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잠자고 뭐 일어나는 거는 아침 6시면 불 켜주고, 그다음 물 속에 들어가면 이제 오밤중인지 뭔지 모르니까 10시 되면 불 꺼주고 그렇게 하면 이제 그 시간으로 이제 다 당직자들이 맞춰지면 거기에 이제 생체 리듬을 맞춰야죠. 답답하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1200톤짜리 잠수함을 탔는데 하와이 림페골드 다녀왔는데 갔다 오면서 뭐 할 게 없어요. 그 뭐 하루에 움직이는 거리가 한 500m밖에 안 돼요. 계속 왔다 갔다 해도 합쳐도 500m. 그래서 뭐 저중간 림팩 훈련 뭐 128일 다녀왔는데 갔다 와서 보니까 이 다리가 얇아졌더라고. 운동을 안 하니까 이 허벅다리가 그때부터 좀 얇아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1200톤급이면 실내 공간이 한 어느 정도 된다고 보면 돼요? 뭐 4, 50m밖에 안 돼요. 실내 공간. 전체 길이가 56m니까 실내 공간은 4, 50m밖에 안 되죠. 45m, 50m. 그것도 이렇게 넓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좁죠. 예. 그래서 이제 컴팩트하지 모든 것이. 예. 그래서 뭐 침대도 자기 거 있지도 않고 3분의 2밖에 없어요. 승조원에. 그러니까 나눠서 이렇게 교호로 이제 자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잠수함 생활에 익숙해야죠. 1200톤 정도 얘기하면은 뭐 우리 천안함이 있잖아요. 천안함. 그것이 한 1200톤, 300톤 되니까 그거는 그 크기라도 길잖아요. 또. 근데 이제 그 리빙 컨디션은 괜찮은데 잠수함은 이제 너무 완전히 이렇게 완전한 원에 이제 장비를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좀 답답하긴 실내는 더 좁겠네요. 혹시 안에 식당이 따로 있습니까? 식당은 뭐 휴게실, 식당 뭐 조리를 할 수 있어요? 잠수함 조리를 안에서? 하죠. 조리는 이제 연기 나는 거는 제한되죠. 연기 나는 건 못하고 그냥 주로 쪄먹는 거, 뭐 그다음에 가공했던 걸 녹여서 이렇게 먹고 뭐 이런 정도. 전기로 하지 전기로. 불은 안 띄고. 그 실제로 잔망경으로도 많이 밖을 내다봅니까? 왜 영화 이제 보면 잔망경 심도 이제 물속에서 작전하다가 모든 움직이는 표적은 다 잡아내요. 잠수함에서 음파로. 밑에서 위로. 뭐가 어선, 상선, 뭐 요트는 좀 식별하기 어렵지만 거의 다 움직이는 건 스크류가 있기 때문에 스크류 소리로 듣고 저게 뭐구나 이제 대강 식별한다고. 그렇게 하고 뭐 이제 최종적으로 공격할 때는 이제 올라와서 잔망경으로 확인하고 공격을 해야 돼. 우군인지 적인지 확인해야 눈으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잔망경이 몇 미터까지? 뭐 내가 탔던 거는 한 14, 5m 정도 물속에서 그럼 올리면 보여요. 그럼 잔망경을 잘 봐야 함장이 판단을 잘해야 승조원의 안전이 이제 보장이 되는 거니까 함장이 제일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함장은 밑에서 모든 사격 문제 그러니까 어떻게 공격할 것인가 이걸 다 계산해 놓고 머리로 먼저 계산하고 승조원들이 장비로 풀잖아요. 어디 공격해서 이쪽으로 하세요 저쪽으로 하세요 이제 이 리코멘드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를 딱 자기가 컨커링 하는 거 이제 맞는가 틀린가 대강 보고 최종적으로 올라가서 밖에 확인하고 이제 공격하고 그다음에 이제 디젤 잠수함 같은 경우는 충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스노클 항해라고 해요. 스노클. 잔망경 물 위에 올려놓고 스노클 마스터 올려놓고 공기를 빨아들여서 선체는 물 안에 두고 잔망경 마스터만 2개 내지 3개 올리는 거 송신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항해한다고. 항해하면 그것도 이 쇳덩어리이기 때문에 멀리서 요즘 인프라레드 적외선 장비로 잘 잡아내요. 항공기 P3 뭐 해상 초계기 이런 것들. 그래서 그것도 잘해야 돼요. 너무 오래 할 수 없어요. 장시간 하면은 잡아내니까. 그래서 잡히느냐 안 잡히느냐 그게 서로 숨바꼭질이니까 그렇게 하면서 스노클을 하면서 이제 충전하고 적이 오면 얼른 들어가죠.
마스트를 내리고. 그러니까 이게 누가 먼저 발견했느냐. 그렇죠. 이게 이제 생사를 가르는 거잖아요. 잠수함은 뭐 평상시 안 잡히는 게 제일 번 목적이니까 은밀 작전. 잠수함이 뭐 노출이 되면 그 수상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옛날 그 영화 제목도 유령이었고 잠수함을 주제로 한 영화들 보면 그 안에 뭐 물론 이제 영화적 장치겠습니다만 빨간 등 켜놓고 환하게 켜도 될 것 같은데 그 빨간 등 켜놓고 그 안에서 음파 탐지기 소리 뚱뚱 왜 그러냐면 그거 들리지 않습니까? 가능한 한 실제로 잠수함 내부는 어둡게 해야 돼요. 그래요? 그 왜? 빛이 새 나가지는 않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잔망경을 보려면은 밖에 하고 비슷하게 맞춰줘야 돼요. 이 룩스라고 이제 룩스 이거 밝기, 조도. 조명도를 그래야지 뭐 밖에는 허우는데 뭐 잠수함 밖 안에는 뭐 캄캄했다 그러면 눈이 적응을 빨리 못해요. 그래서 항상 밖에 시간하고 맞춰서 이 조명도를 맞춰줘야 돼. 바깥이 대낮이면 여기도 밝게 밤이면 또 어둡게. 네. 밤에 뭐 밤인데 밖에는 밤인데 여기 작전하는 사람들이 불 호원을 켜고 있다가 그럼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그래서 그걸 그래서 이제 맞춰놓는구나. 맞춰주는 거죠. 그 전체적인 그 조명도를. 실제로 근데 잠수함 안에서는 뚱뚱 그거는 이제 소리 음파 나네. 탐지기 보내는 거. 보낼 때 안에서 그 들려요? 소리가 나죠. 오. 저기서 보내는 것도 수상함정이 보내는 것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우리가 보내는 것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왜냐하면 전화기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음파는 이 우리가 말하면 전화기 뭐 이 말하면은 이 음파가 그쵸. 전자석을 때리잖아요. 네네네. 때리면 그 전류가 이제 파형을 만들어 가지고 선을 통해서 쭉 가잖아요. 예. 역으로 그걸 이제 수신. 수신해 가지고 내가 한 얘기를 듣고 이게 전화기 예, 원리잖아요. 예, 똑같아요. 음파도. 그래서 그거를 보낼 때 소리가 안 나는 거고 거기에 이제 파워를 실어서 보내야 되니까 그런 소리가 유령 같은 소리. 그쵸. 귀신 소리나 귀신 소리.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소리 나요? 그 그러면- 음파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막 이렇게 소나라고 하나? 그 왜 소나. 돌고래 막 예, 이렇게 예. 삑 소리 나고 이게 그렇죠. 배냐 네, 뭐냐. 음파 탐지기는 먼저 내가 보내서 반사해서 오는 거를 그 능동 소나 그래. 능동 소나. 네네네. 액티브.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지상에서는 전파로 하잖아요. 전파로 레이더는. 네. 보내서 내가 이제 식별을 할 수 있는데 물속에서는 음파로 해요. 음파로 하기 때문에 식별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물속에서는 매질이 많아요. 수온, 염도, 밀도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음파가 산란도 되고 가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조금밖에 안 와요. 그래서 이 정확하게 식별하기가 어려워요. 전파는 뭐 레이더 파워 그러면 정지각이 오잖아요. 예. 음파는 뭐 가다가 휘어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탐지기가 어려워요. 그 레이더 같은 것도 그걸 뭐 흡수하는 뭐 스텔스기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러면 그 그렇죠. 음파를 막 흡수하거나 방해할 수도 그렇죠. 있나요? 그래서 이제 레이더도 그런 원리고 이 잠수함 선체도 잠수함을 잡으려면 음파를 막 보낼 거 아니에요. 네네네네. 수상함이나 저 항공기에서 소나보 이런 걸로 그러면은 그 음파가 잠수함 선체에 온다고. 예. 선체에 붙이면 선체에 붙이면 나간단 말이죠. 예. 그게 반사되어서 그럼 자기 위치가 노출되니까 선체에다 무반향 타일을 달아요. 타일에 음파가 뭐 흡수해 버리게. 그러니까 잘 안 잡혀. 그리고 서로가. 이제 그다음에 이제 잠수함 안에서는 이제 많은 장비가 돌아가는데 엔진 그 펌프 소리 이런 것들을 밖으로 안 나게 차단하고. 그래서 소음을 줄이는 전쟁. 잠수함의 이 건조 기술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가 균형 잡는 거하고 수중에서 그다음에 소음이 안 나가야 돼. 소음이 나가면은 잘 잡히니까. 그러니까 왜 예전에 그 영화 보면 위로 뭐 배가 지나간다. 뭐 엔진 다 꺼, 소리 꺼. 그러면 막 모든 승조원들 다 숨죽이고. 그럼요. 있고. 그거는 이제 그렇게 과도하지는 않은데 우리는 이제 저기 지금 스크류 듣고 어디에서 지금 군함 소리다. 그다음에 상선 소리 이런 걸 다 판단을 해요. 그럼 군함 쪽엔 가까이 안 가야지. 군함이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음파를 자주 보내면 내가 탐지된 모양이구나. 인식하잖아요. 네네네. 아무데나 음파를 자주 보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저기에 잠수함이 있는 것 같아요. 하면 막 이렇게 집중적으로 탐색하잖아요. 예. 그걸 소나핑이라고 하는데 그거 막 이게 굉장히 빈번하단 말이에요. 그럼 나 들켰나 보다. 그럴 때는 뭐 거의 숨도 쉬지 말아야지. 그럴 정도로 아주 조용히 있어요. 뭐 펌프도 끄고 그다음에 배가 움직이면 스크류가 돌아가니까 그거 잡히거든. 거의 수중 정지. 수중에서 딱 특정 심도 50m나 100m 이런데 딱 그대로 있는 거예요. 거의 정확하게. 네, 그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걸 이제 허버링 그런데 이 항공기도 제자리 있는 거 허버링이잖아요. 허버링 그런 걸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래서 잠수함 안에서는 그 영화에 나오는 것도 거짓말 아니에요. 노래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뭐 망치로 툭툭 두드려가지고 신호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는 뭐 소음으로 다 하는 거예요. 그 벽 이렇게 망치로 퉁퉁퉁 때려가 그걸로 신호 보내고. 음파 이 지상에서는
전파가 340m/s 1초에 340m 가잖아요. 예. 음파는 1500m 이상가요? 그렇기 때문에 더 잘 들려요. 혹시 음파 뚱뚱 보내는데 치고 그러면 돌고래를 만났거나 고래가 아니 다 응답하거나 들려요. 음파 이 헤드폰 끼고 있으면은 예. 막 새우 소리 그다음에 뭐 예? 돌고래 소리 이런 거 새우가 들려요. 소리가 나요? 예, 그 부딪히는 소리 있어요. 자기들끼리 갑각류라고 하지 갑각류 예.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뭐 돌고래 소리 어떤 때는 돌고래가 우리 항의하면 같이 시합해요. 시합. 같이 따라간다고. 큰 돌고래 같잖아요. 잠수함이. 아니 갑각류의 소리가 들린다는 저는 네. 처음 들어봐가지고. 이 헤드폰 끼고 있으면 들려요. 근데 이것도 잘 분간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이게 누구 그건 소리인지. 평상시 훈련을 하죠. 거의 모든 신호에 대해서 훈련하죠. 스크류 몇 개 달려 있느냐. 그다음에 그 스크류 몇 개 달려 있는 걸로 이 속력을 이 카운팅 해내거든. 스크류 소리만 듣고 네. 이게 몇 노트인지 맞히시오. 네. 듣기 평가네요. 그걸 턴 퍼 나트 그래요. 와. 얼만큼 돌아가냐에 따라서 속력이 나오는 거예요. 계산하는 방법이 다 있어요. 스크류가 7개냐 5개냐 뭐 이런 거. 소리만 듣고요? 네. 그걸 평상시에 우와. 훈련을 해요. 음파 탐지사들은. 오 신기하다. 그 이게 스크류가 4개인지 7개인지 그런 지금 구분을 속력이 해야죠. 얼마인지. 근데 요즘에 들어서 이제 와. 워러제트라는 게 생겨가지고 스크류 없이 물을 앞에서 아. 사무소 앞에 뿌려서 막 뿌리는 게 있대요. 워터젯? 예, 워러젯, 어. 펌프젯이라고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스크류가 이제 없으니까 속력 체크하기 쉽지 않아요. 완전 그 제트기처럼 물도. 아 그러면 그거는 소리가 상대적으로 물 속에서 하면은 좀 안 들릴 수도 있겠네요. 스크류 돌아가는 소리보다는. 그렇죠, 어렵죠. 야 이게 기술 발전이 대단하네요. 또 실제로 뭐 또 그 물 모든 속에서 삶도 그렇고. 무기는 창과 방패니까 잡히느냐 잡지 못하게 하느냐 그것이 이제. 혹시 그런 경우 없습니까? 이제 잠수함 생활 너무 힘들고 답답하고 그래서 막 폐쇄공포증 오고 함장님 저 내릴래요, 막 올려주세요, 막 이런 그런 경우 사람도 없습니까? 있죠. 있어요. 저 함장 할 때는 그런 사람 다행히 없었는데 제가 1998년도에 네덜란드 잠수함 함장 과정 훈련을 받는데 예. 어느 사람이 막 소리치고 막 갑자기 하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 사람은 좀 심리 상태가 불안하다. 그런 걸 한번 봤어요. 그럴 수 있겠죠. 그 폐쇄된 공간에서.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가정 사정도 좋아야 되고 여자친구가 싸우지도 말아야 되고. 이제 그 보면 알지. 이제 함장 같은 게 저희 기분이 이 심상치 않다, 표정이 안 좋다 하면 이제 예의주시해야지, 예의주시. 그래서 이제 말 한마디도 잠수하면 따뜻하게. 그래서 이제 승조원들이 굉장히 친해요. 친하고 함장은 다 파악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제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이게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잠수함에서는 talk with eyes, 그냥 눈으로 대화를 할 정도로 이렇게 친밀하게 지내야 돼. 그래야 이제 문제가 안 생겨. 그렇지 않으면 툭툭 사고 치면 이제 잠수함 같은 경우는 3차원 기동한단 말이에요. 물속에서. 항공기하고 똑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잘못 꺾어가지고 탈을 꺾어가지고 뭐 기분 나쁘면 막 들어가 버리면은 파괴 심도 이상 들어가면 잠수함 깨지는 거죠. 다 죽는 거지. 훈련도 열심히 해야 되고 육지에서 바다 나가서 훈련하기 전에 잠수함은 지상 훈련 장비를 다 훈련을 해요. 그래. 실제 바다에서 같이 똑같은 잠수함을 만들어가지고 시뮬레이터로 그래 훈련을 거기서 숙달 되면 나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가서 헛지다가 이제 큰일 나네요. 재앙이 생기지. 비행기랑 똑같네요. 예. 근데 이게 또 압력이 또 다르잖아요. 수심에 따라서. 왜 중간중간 당연하죠. 감압한다고 하고 빨리 떠올라서도 안 되고 빨리 들어가서도 안 되고. 밑에 들어가면 100m 정도 들어가서 만약에 예를 들면은 뭐 이만한 뭐 1cm 파공이 생겼다, 구멍이 생겼다. 예. 그런 것들은 뭐 수심 100m 들어간다 그러면은 터지겠죠. 완전 그 총알보다 더 센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세. 얼마 전에 어떤 그 뭐 억만장자들이 유럽이었나 해외에서 어디 완전 심해 탐사하다가 좀 안 좋은 일도 생겼었고. 그렇죠. 그런 경우가 이제 타이타닉 잔해 하다가 갔는데 그런 것들은 이 수압을 무시하는 거예요. 수압 원래 깊이 들어갈 때는 지상에 물 위에 있는 그 지휘소하고 계속 들어가면 체크를 해야 돼요. 50m 들어가서 다 체크하고 이상 없다. 그러면 여기서 이상 없으면 또 100m 들어가서 또 다 검사하고 물 들어온 거 안 들어온 거 검사하고 이상 없다. 그러면 이렇게 천천히 하면서 유의하고 통신하면 내려가야 되는데 그런 안전 절차를 무시하고 그냥 들어가면 갑자기 그냥 구멍만 나도 완전히 재앙을 면할 수가 없죠. 그래서 들어가면서 체크하고 확인하고 또 들어가면서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요. 얼마 전에 저희가 KF-21이라고 보람의 전투기 국산화하는 이야기도 아주 재밌게 들었는데 도산 안창호 함이 국산 기술로 만든 최초의 잠수함.
3,000톤급이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 주도로 개발이 되던 거겠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독일에서 1992년도에 장보고함을 인수해가지고 1,200톤짜리 인수해가지고 독일에서 훈련 받고 네. 그다음에 건조 기술도 일부 배우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대우조선해양하고 현대중공업 교호로 조립 생산을 했어요. 네. 그 위에는 이제 원자재, 머터리얼 패키지라는 걸 다 가져와요. 가져와 조립 생산을 했는데 조립하면서 생산하는 기술, 그다음에 장비가 고장 나면 또 뜯어보고 하면서 리엔지니어링 이런 것들을 쭉 해왔어요. 네네. 해오다가 보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만들 수 있겠네. 우리가 언제까지 독일에 사올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자립하자 이렇게 하면서 18척을 만들면서 이렇게 계속 노하우를 습득했죠. 그래서 1200톤짜리를 9척을 하면서 이거 만들어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1800톤짜리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우리 거 만들자. 왜 언제까지 독일에 사올 거야. 그래서 몇 년도쯤이죠? 그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독일에서 가져온 이후로 한 30년 만에 우리가 독자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독일 기술이 베이스가 되는데 지금은 볼 때는 뭐 우리가 독일 기술을 이미 능가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독일에서 원자재를 사다가 개발한 잠수함이 1,200톤짜리, 1,800톤짜리 있는데 이 잠수함하고 같이 훈련을 해봐요. 우리 잠수함하고 3,000톤급짜리. 네. 그러면 먼저 잡고 안 잡히고 이것이 1번. 예. 그 잠수함의 설계 건조의 노하우를 측정하는 1번 포인트가 그거예요. 잘 안 잡히고 먼저 잡고. 네네네. 우리가 그거 하고 있단 말이죠. 그다음에 무장도 우리가 크기가 우리는 3,000톤급이고 독일에 사온 건 1,800톤짜리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들 보면 우리가 무장도 더 많이 할수 우리는 있고. 막 수직 발사관도 있잖아요. 디젤 잠수함에. 그다음에 이제 독일에서 개발한 것 중에 하나가 통상의 디젤 잠수함, 전 세계에 있는 디젤 잠수함은 11km 시속. 예. 4내지 6나트니까 11km 저속에서 예. 스노클하면 들킨다고 했잖아요. 예. 스노클을 안 하고 조용히 숨어 있다.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쫓긴다. 그럴 때는 한 일주일 정도 견딜 수 있어요. 저속으로. 근데 거의 뭐 일주일이 갈지 계속 저기 폭리 떨어뜨리면 일주일 갈지 뭐 더 오래 견뎌야 할지 모른다. 그래가지고 그걸 좀 늘리자. 예. 완전히 늘린 거는 핵잠수함이에요. 네네네. 완전히 늘린 거는. 네. 근데 핵잠수함 가지려면 우라늄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우라늄은 정치적인 영향이 있잖아요. 네. 뭐 핵무기 만들까 봐 오래 만들. 그러니까 그러면 핵잠수함을 만들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디젤 잠수함에서 성능을 잠항 기간을 좀 느리자. 이렇게 만든 게 독일에서 만든 게 AIP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는 네. 이제 에어 인디펜던트 프로펄전 해가지고 공기 불유 추진 장치. 예. 공기가 없어도 물속에서 좀 한 2주 정도 더 느리는 거예요. 저속에서 예. 고속은 아니고 그렇게 개발한 게 독일에서 연료전지라는 게 연료전지. 아하. 근데 연료전지를 우리 독일에서 가져온 1,800톤짜리 그걸 실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성능이 이제 업그레이드 됐는데 그것이 상당히 문제점을 많이 일으켰어요. 뭐 가다가 뭐 꺼지는 거야. 그거 작동이 중지되는 거야. 시동이 꺼진다고요? 독일 거가. 그래서 이제 가끔씩 꺼는 이유 없이 그런 거를 우리가 겪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개발하면서 우리가 개발할 때는 3,000톤짜리는 우리가 이제 독자적인 기술, 그 뭐 물론 독일의 기술을 이제 벤치마킹해서 했는데 우리 거는 한 번도 안 꺼지.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이제 독일보다 낫다고 얘기할 수 있죠. 조용하고 그다음에 오래 견딜 수 있고 무장도 우리가 앞서 있고 그러니까 뭐 요즘 필리핀 뭐 캐나다, 폴란드, 사우디 이런 데 우리 거 살려고 지금 많이 혈안이 돼 있죠. 그게 우리 기술로 잠수함을 만들자라고 했던 게 2000년대 초반부터인가요? 2008년도부터 시작했어요. 2008년도. 프로젝트를. 예. 그 당시에는 여론이나 아니면은 뭐 정부나 정치권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우리 국산 잠수함을 만들자라고 했을 때. 아니 우리의 경쟁 회사들, 경쟁 국가들은 너희들 택도 안 된다 했지 다. 택도 안 된다 하고 경쟁 국가들은 살살 방해 공작도 했죠. 왜냐? 우리 한국 사람이 잘하잖아요. 잘하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팔아야 되는데 저기들 만들면 우리가 더 못 팔아. 그래가지고 견제도 들어오고 그랬어요. 방해 공작까지. 네, 그러나 뭐 우리는 한다면 하는 나라니까 그래서 뭐 아마 시작하고 나서 13년 만에 이제 잠수함 하나 나왔죠. 그것이 이제 빅히트를 친 거죠. 2021년? 21년. 네. 그게 도산 안창호. 네, 도산 안창호. 근데 얼마 안 된 거네요, 사실은. 그렇죠. 개발이 오래 걸린 거고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는 뭐 한 3, 4년밖에 안 된 거고. 건조 시작한 이후에는 한 13년 정도 걸렸을 건데
지금 나온 지는 얼마 안 되지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성능을 이제 취역 훈련하고 모든 거 하면서 거기에 SLBM 2021년 9월 달에 SLBM 또 여섯 발 있는 거 발사 시험 발사 성공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여러 국가에 이제 그 널리 이제 입소문이 났죠. 가성비도 좋은가요? 가격이 많이 싸요? 독일 거에 가격은 지금 디젤 잠수함 중에는 크기가 이제 일본 거 우리 거 비슷하고 나머지는 뭐 2,000톤 이내인데 호주 거가 3,300톤 정도 되는데 호주 거는 스웨덴 기술로 해가지고 그건 실패작이라고 소문이 났어요. 너무 시끄럽고. 가격은 일본 거하고 우리 거 비슷할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는 장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독일 거보다는 비싸죠.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동일한 크기의 잠수함을 만들어낸다 하면은 우리 한국 것이 싸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는 뭐 거의 이제 북한하고 대치하면서 규모 생산을 이루어냈잖아요, 항상. 그리고 이제 잠수함은 이제 시작이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양계 조선소에서 뭐 세계 1, 2위를 다투던 조선소끼리 경쟁을 했기 때문에 뭐 말만 먹으면 금방 만들어내고 또 싸게 만들어낼 수 있고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저도 뭐 한 10여 년 전에 대우조선해양이 잠수함 만든다라고 했을 때 되게 좀 갑론을 봐. 이게 되겠느냐 아니면 비용 대비 성능이 나오겠느냐. 근데 그게 일단은 2020년대 들어서는 꽃을 피우고 있는 거고. 이게 그러면 수출도 많이 가능한 거예요? 어떤 뭐 기술적으로나 잠수함을 물리적으로나. 이제 각국에 이제 다 목표량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는 18척만 만들자 이렇게 이제 목표를 처음 세웠었는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되면은 수명이 지나면 폐기를 해야 돼요. 잠수함을 퇴역시키고 새로운 잠수함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우리가 정비를 너무 잘해서 뭐 독일 거 물론 성능이 좋지만은 그것이 한 뭐 6, 7년씩 연장이 된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새로운 잠수함을 만들기 시작하니까 이건 목표량을 오버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양계 조선소가 잠수함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 조선소가 잘못하면은 이제 이 생산 시설을 축소해야 될 상황이라. 목표량을 달성했기 때문에 만들 거 다 만들었으니. 그래서 이제 수출을 안 수출로. 하면은 우리도 이 생산 시설을 축소해야 된다 이런 절박한 상황이 있는데 다행히도 이제 캐나다에서 뭐 12척을 산다, 폴란드 이런 데 3척 뭐 4척을 산다 이런 얘기가 계속 들려오니까 상당히 좋은 소식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만들 거 다 만들었다고 해서 그걸 이제 조선소를 특히 이제 잠수함 만드는 공간을 기술을 또 놀리고 있으면 미국 조선산업처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게 되고 뭐 또 우리의 목표 달성하면 못 만들게 해요. 국민들이 세금 잘 안 낸다고 그만 써라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방위 산업이라는 거는 자주 국방도 하고 또 수출해서 또 국민한테 돌려주고 이 경제 활성화도 시켜야 돼요. 그렇죠. 그거 제일 잘하는 나라 미국이잖아요. 미국은 뭐 정상회담 할 때는 미리 가서 딱 항공기 몇 대 이번에는 뭐 함정 몇 대 하잖아요. 예. 아주 고부가가치라고. 그쵸. 미사일 팔어 미사일 안 사가 이런데 전쟁 인류 역사의 전쟁은 끊임없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그런 길을 가야 되고 우리는 그만큼 방위사업을 한 50여 년 하면서 우리는 충분하게 인프라가 구축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자주국방도 하고 팔아서 국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게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게 이제 이 국민들이 보는 시각이고 그거를 안 하면은 이제 인기가 떨어진다고. 다행히 이제 이렇게 이제 폴란드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생기면서 폴란드가 우리 홍보대사 역할을 했잖아요. 많이 네네. 팔아줬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뭐 역대급 수출 2022년도 같은 거는 173억 불을 수출했다고. 그래서 막 그 우리 12대 뭐 전략 사업에 택도 한 대 끼지도 못했는데 국가에서 이거 뭐 가능성 있네 해가지고 전략 산업을 선정하자 했잖아요 대통령이. 네네네. 그래서 계속 이제 전폭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이제 이미 이 유럽에서 우리의 장비의 무기의 성능을 잘 알아줬어요. 네네네.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무기라는 거 원래 한번 시작하면은 10년 정도는 가요. 개발하는데. 그래서 네. 이제 폴란드도 우리 것만 사갈 것이 아니야. 우리가 이제 독일에서 잠수함 사와가지고 우리 수출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네. 폴란드에서도 이제 그런 전략을 세우는 거죠. 우리 거 이제 사다가 K9 자주포, 뭐 K2 전차 이런 거 사다가지고 뭐 FA-50 공격기는 사가지고 그 기술을 베이스로 자기도 팔려고 하는 거죠.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진짜 궁금한 게 내륙 국가들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독일도 내륙 국가인데 옛날에 뭐 이제 남의 나라 쳐들어가려고 막 했던 거긴 한데 내륙 국가가 굳이 잠수함을 또 살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제 역사를 쭉 이제 더듬어 보면은 예. 우리가 이제 역사를 아는 거는 이제 이 벤치마킹 하기 있잖아요. 좋은 거는 따라서 하고 네. 나쁜 건 피하기 위한 그런 방편인데 예. 전쟁을 옛날 뭐
독일, 소련 전쟁하고 뭐 다 내륙에서 전쟁했잖아요. 예, 예. 지금도 뭐 이스라엘 하마스, 이스라엘 헤즈볼라 계속 전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국에는 해상을 통해서 모든 물동량이 온다고. 영국이 전쟁을 하려면은 영국은 섬나라잖아요. 예, 거긴 전쟁 당연히. 물동량 밖에서 하면 전쟁할 수 없어요. 그쵸. 뭐 석유도 와야 되고 뭐 철강도 와야 되고. 역사적으로 전쟁을 내륙 국가에서 일으켰는데 결국에는 해양을 장악한 나라가 전쟁에 승전했어요. 그래서 이제 해상으로 물동량을 이제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스라엘 헤즈볼라 전쟁할 때도 미국의 항공모함 2척이 제일 먼저 보내잖아요. 그쵸. 일단 해상 교통률을 확보해야 돼. 그 물동량이 들어가. 항공기로 다 나눌 수 없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바다에서의 이 운송은 무시할 수 없죠. 우리도 사실 우리 뭐 삼면이 바다잖아요. 우리도 그쵸, 어떻게 우리는- 보면 섬나라예요, 섬나. 예, 그렇죠. 이러기 때문에 우리 99.7%가 외부에서 들어오잖아요. 예. 우리 항공기로 이 실현은 거의 없다고. 그렇기 예. 때문에 해양을 막으면은 이 마비가 된단 말이죠. 우리는 석유도 한 방도 안 나는데 석유 뭐 들어오는 해상 수송로를 길목이 막아버리면 우리는 금방 쫄딱 망해 전쟁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좀 꼼짝 못하잖아. 북한 뭐 석유 국제제로 막아버리고 훈련도 못해요. 북한은. 그래서 해상, 해군력이 또 중요할 수밖에 그렇죠. 없는 거고. 그 아까 잠깐 그 폭로에 얘기해 주셔가지고 그 아까 처음에 좀 여쭤봤어야 되는데 왜 영화 보면 드럼통 같은 걸로 폭로에 떨어뜨리고 물속에 뻥 터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실질적으로 잠수함을 터뜨려 버릴 수 있는 위력이고. 근데 그건 어떻게 훈련을 따로 할 수가 있나요? 왜 영화 그거는 보면 이제 그 상황을 맞이하지 않도록 도망다니는 게 훈련이죠. 그 잠수함은. 폭로에 터진다 하면 디젤 잠수함 같은 경우는 속력이 느리고 고속을 되면 빨리 올라오든다 있죠. 들키잖아요. 예. 그래서 그 상황을 만들면 함장은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2차 때 막 그 영화 보면은 옆에서 폭리 터지고 그러면 막 꽉 잡으라고 펑 꽉 잡으라고 꽉 막. 잡고 막 그 장비가 날아간다고 장비가 네. 그 충격에 의해서 물속에서 폭류가 터지면은 이 가스 구체라는 게 있어요. 가스가 엄청나게 그냥 생긴다고 고압 가스가. 그래서 그것이 막 충격으로 팍 밀어낸단 말이죠. 예. 이런 것들이 거의 우리도 이제 뎁스차지 폭리 투하 훈련을 하면은 우리 잠수함이 쭉 가고 한 50m 옆에만 해도 막 망치로 때리는 것 같아 망치로. 꽝꽝 치는 것 충격이. 같아요. 공포지 공포.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안 안 만드는 것이 훈련을 잘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잠수함에서는 나를 위협하는 무슨 표적이 있는가. 이 근방에 항공기가 있을 것이 없을 것이야. 그다음에 수상함정, 전투함정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을 다 음파로 이제 탐지를 해요. 항공기 같은 경우는 소너브를 떨어뜨리니까 예. 그런 거 다 음파를 탐지하고 거기에 안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누가 더 빨리 탐지하는 이게 최고의 기술력이라고 하시는 거고요. 그것도 우리가 이제 독일을 넘어섰다. 근데 잠수함 자체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많지는 않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잠수함 자체를 만들어서 수출하는 나라가 한 13개국, 4개국 정도 될 거예요. 근데 뭐 수출은 이제 막 줄어들어 가지고 프랑스, 독일, 그다음에 스웨덴은 막 시작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우리, 네덜란드 뭐 이 정도가 과거에 수출했지만은 지금은 수답한 나라도 많고. 왜냐면은 이 전쟁이 심해요. 이 수출 경쟁이. 독일하고 프랑스가 1, 2등이에요. 여기서 얘기는 디젤 잠수함이 핵잠수함은 아니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인도네시아 3척을 수출했고 중국도 수출을 했어요. 네. 근데 중국은 태국에 수출하고 나서 막 비난이 엄청나게 쇄도하고 있는데 불량품이라고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런 거 뭐 그래서 지금 잠수함은 만들어내는 나라가 있지만 핵잠수함 아직 수출을 안 하고 1958년도에 미국은 영국에다가 이제 원자로를 이제 수출한 거 예. 그거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오커스 만들어 가지고 호주, 미국, 영국 이 세 국가가 미국에 있는 그 버지니아 잠수함을 일단 3척을 호주에 수출하고 그 다음부터는 뭐 2척을 더 수출하든지 아니면은 영국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오커스라는 클래스를 만들어가지고 호주에 생산하겠다. 이런 계획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현재 많이 만들어내도 수출 경쟁이 너무 심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그 핵잠수함은 만들 수는 있는데 수출을 못 하는 거예요. 핵잠수함은 주로 원자로에 우라늄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 그거는 상당히 정치적인 바람이 많이 불어요. 그리고 뭐 또 그거 만든다고 하고 핵무기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 압박도 하고 그다음에 비확산의 이제 첫 번째 요소가
우라늄을 못 쓰게 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야말로 옛날로 하면 왕초들, 지네들이 생각할 때 왕초들 P5 자기들이 막 크다고 요즘 왕초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예. 텐데. 네. 그러니까 자기들 다 핵무기를 가진 나라가 원래 5개 고국이었잖아요. 예. 근데 인도하고 이제 너무 많아졌고. 인도하고 북한, 이스라엘 뭐 그 파키스탄 이런 데 가지고 있는 거기는 지금 인정을 안 해주잖아. 그러니까 핵무기를 가진 나라가 핵무기를 가지지 않는 나라한테 못하게 하는 거하고 비슷한 논리예요. 또 핵잠수함도 이거 출중하거든. 디젤 잠수하고 벌써 비교가 안 되거든 성능이. 그러니까 야, 너 내가 갖는 거 가지려고 해? 이렇게 이제 간접적으로 압박을 하는 거지. 우리는 어느 정도 상황까지? 우리는 이제 만들 수는 있어요. 만들 수 있고 이제 월 핵잠수함 만들려면은 이 잠수함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간 원자로를 컴팩터가 만들어서 집어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 네, 뭐 네. 방사능 안전하게 이런 것들이 키워서고, 그다음에 이제 우라늄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느냐. 근데 우리는 전자 2개는 가능해요. 근데 우라늄은 우리는 수입을 해야 농축 되니까. 시설이 없고 제처리 시설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라늄은 수입을 해야 되는데 그건 또 IAEA에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군함 미국에서 우리가 주로 사왔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러시아, 프랑스 이런 데서 사오지만은 미국에서 사오는 거는 한미 원자력 협정에 의해서 군함으로 군사적으로 사용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전 세계가 북한의 비핵화를 우리가 견인하고 있다. 소문이 났잖아요. 싱가포르, 하노이 막 우리가 뭐 다 해서 비핵화해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네. 핵무기를 안 만든다는 건 다 알아요. 전 세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핵잠수함 건조하면 그걸 빌미로 해서 또 핵무기 만드는 거 아니냐 의심의 눈치를 갖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이제 북한이 작년 9월 6일 날 그 김군옥함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이제 SLBM을 집어넣었잖아요. SLBM은 핵탄두를 만들어 성공했다는 얘기예요, 북한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잠수함을 추적 감시하려면은 핵추진 잠수함이 가능하다. 디젤 잠수함은 계속 하루에 2-3번 올라와야 돼 이렇게. 우리도 있어야 된다. 걸리기 때문에 우리도 탐미 되기 때문에 디젤 잠수함이 그런 잠수함을 물속에 추적 감시하기 힘들어요. 물속에서 타 잠수함을 추적 감시하려면은 핵 잠수함의 성능이 필요해요. 그거는 쉬지 않고 계속 고속으로 내고 들키면 도망가고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핵잠수함 만들어야 된다는 논리가 이제 많이 부상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미국하고 협력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미국이 북한의 위협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할 때는 우리하고도 협력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호주를 이제 키워서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게 그 미국의 전략이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그 제일 전략의 가장 중요한 무기체계로 여기는 게 지금 뭐 핵잠수함이란 말이에요. 네. 그걸 이제 지원하겠다고 했으니까 우리 한국에서도 여론이 별 안 좋은 게 미국 우리한테는 70년 동맹이라고 혈맹이라고 하면서 지금 북한이 그렇게 핵무장 했는데 우리한테 너희들이 계속 영원히 도와줄 것도 아니면서 왜 우리가 자주국방 못하게 하느냐. 이런 논리가 이제 많이 이제 비춰지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는 핵무기를 만든다고 안 했다. 그런다 우리 모르지. 우리는 우라늄 사서 쓰는 거는 군함의 추진체로만 사용했다. 여기까지 얘기했기 때문에 그 미국에서도 그렇게 반대는 안 한 상황이 됐어요. 그러나 이제 그것이 돈이 많이 들어가고 또 만드는데 또 어려움이 좀 있어요. 있기는. 이제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신중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일단 우리도 핵잠수함을 가져야 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거네요. 그럼 뭐 2021년도에 통일연구원에서 이제 여론조사했는데 75.2%가 핵잠수함 필요하다. 국민들이. 특히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어서 SLBM에 탑재해가지고 물속에 집어넣고 있는데 우리는 뭐하냐? 그걸 미국한테 해달라고 할 거야? 추적하면 미국은 핵잠수함이 있기 때문에 추적 감시가 돼요. 우리는 안 돼요. 미국한테 해달라고 우리한테 당신들이 우리 대신 해줄 거요? 아니 어느 미국의 함정 승조원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겠어요. 돈 내라고 하겠죠. 돈 내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독자적으로 하겠다는 이런 여론이 많이 비등하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죠. 그 SLBM이라는 게 잠수함에서 쏘아 올리는 이거 뭐라고 해야 됩니까? 무슨 미사일이라고? 서브마린 런치드 벌리스틱 미sil 그래요. 네. 잠수함 발사 탄도탄. 탄도미사일. 탄도탄이라는 건 뭐 대기까지 나갔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아주 고속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대기권까지 쏘아올 때는 엄청난 그 추진체를 사용해가지고 네네네. 추력이 세단 말이에요. 추진력이. 예. 그래도 그 미사일을 크게 할 수 있어요. 크게. 그래가지고 거기 탄두도 싣고 그래가지고 갔다가 내려오면서는 엄청난 고속으로 상대를 가기 때문에 요격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점이라고. 거기에는 이제 ICBM도 들어갔고 IRBM도 있고 뭐 SRBM도 있고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잠수함에 실는 건 SLBM이라고 했어요. 서브마린 런치드 벌리스틱 미사일인데 이 지상에 있는 핵 시설은 항상 노출이 돼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뭐 사일로에 집어넣고 그다음에 북한 같은 경우는 뭐 숲속에 갑자기 터널에서 나와서 쏘고 예, 예. 논밭에서 쏘고 저수지에 쏘고 그러잖아요. 이것들은 자기들이 이 공격을 받지 않기 위해 아무리 그래도 그들이 무슨 훈련을 하면 우리가 다 이렇게 그 스파팅을 이동을. 하거든. 우리가 이제 그 계산을 하고 우리가 표적으로 이제 설정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불안해. 그래서 지상에 있는 핵무기가 시설이 초전에 공격받는 거에 대비해서 그걸 물속으로. 안전하게 집어넣는 게 SLBM 잠수함이에요. 물속에서는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서두르는 이유가 그거예요. 미국의 한미연합전력이 가장 먼저 공격하는 건 북한의 핵시설일 것이다. 자기들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막 미국의 항무전단 4개가 와요. 4개가. 그래가지고 초기에 집중적으로 지휘부로부터 시작해 핵시설 폭격한다고. 이런 거에 대비해서 숨겨놓는다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물속에 집어넣는 게 SLBM이기 때문에 우리는 위협이 크죠. SLBM에다가 택탄두를 실어가지고 걔들이 은밀하게 출항해서 쥐들도 모르게 뭐 밤에 출항해가지고 남해 이런 데 와가지고 갑자기 SLBM으로 서울로 공격한다? 그러면 어디서 날아온지도 모르고 눈을 당하는 거예요. 이건 중국에서 쐈는지 뭐 미국에서 쐈는지 뭐 러시아에서 쐈는지 모르는 거예요. 러시아 애들이 동해에서 쐈는지 중국에서 서해에서 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협적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도 SLBM 그 실험 성공을 했다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는 핵탄두는 안 실었는데 예. 성공을 했죠. 그래서 뭐 400km 날아가지고 정확히 목표를 타격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핵탄두는 우리 국가 정책적으로 싫지 않겠다는 거 이미 천명했기 때문에 여차하면 우리도 핵탄두를 싫자. 그런 기술은 완비해둘 거 아니냐. 예. 할 줄 아는 거하고 할 줄 알면서 안 하는 거하고 못하면서 못하는 거하고 뭐 천지 차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는 다 기술을 완비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죠. 근데 거기에 핵탄두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일 뿐. 그렇죠. 어. 북한에서 우리 놀랬잖아요. 뭐 팥 수 없는 찐빵이다 그렇게 놀랬잖아요. 아, 니네는 뭐 핵탄두 핵탄두도 없지 없으면서 뭔 SLBM을 쏘냐? 그건 약간 좀 우리가 마음이 아픈 부분이기도 하고. 근데 그 SLBM을 쏘려면 완전 물속이 아니라 어느 정도 올라와야 되잖아요, 잠수함이. 대부분의 국가 그래요. 예. 물속에서 이제 표적 정보를 다 이제 이 고민을 하고 어디다 쏠 건가를 하려면은 좌표를 다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네. 잔망경 심도라 잔망기 올려가지고 GPS 위치 받고 그다음에 어디다 쏴라는 오더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잔망기 심도 와서 입력시키고 그다음에 쏘면 잘 나가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네. 네? 뭐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물속에서 완전 쓰면 그렇기 때문에 그 잔망기 심도에 통상 쏘죠. 그래서 뭐 큰 잠수함은 20m 수심, 뭐 작은 디젤 잠수함 같은 경우는 15m, 15m 내지 20m 정도 잔망경으로 보면서 쏴요. 그 정도로만 올라와 있으면 네. 되는. 그것도 이제 수중에서 쏘는 거네요. 그렇죠. 물속에서. 네, 그건 수중이죠. 선체는 물 아래 있으니까. 오호. 그거는 SLBM을 싣는 잠수함이 특별하게 또 따로 있는 거겠죠. 설계부터 아예 따로. 원래 SLBM은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이나는 여러 발 있어요. 그 선체 중앙에다가 수직 발사관 해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는 24발 오하이오 잠수함은 러시아 같은 경우는 20발. 그런 잠수함 데는 한 대에? 네, 잠수함 한 척에. 오. 미국의 오하이급 잠수함 한 척이면 거기는 핵무기를 싣고 다니는 거예요. 24발 싣고 다니는데 그거 한 척이면은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투하됐던 원자력의 1600발의 효과가 있다. 그래 그 배 한 척만 뜨면은 막 초긴장하는 거죠. 와. 그래서 일단 미국의 트라이던트 그 SLBM 같은 경우는 한 발의 무게가 58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배를 키워야 돼. 뭐 19,000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대부분의 국가가 SLBM 실을 국가는 핵잠수함. 핵잠수함은 이제 전력이 무한 생산되니까 배를 키울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거기다 SLBM 실는다고. 디젤 잠수함에서 SLBM 실는다 우리가 첫 번째예요. 북한은 2016년도에 딱 한 발만 시험 발사용으로 만든 게 그게 영웅함, 파리사 영웅함이라고. 예. 근데 우리는 한 발만 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3,000급 도산 한창 6발을 지금 장착했어요. 근데 거기 핵탄두만 안 실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디젤 잠수함에서
SLBM 쏘는 좀 기형적인 현상이죠. 근데 북한도 SLBM을 핵잠수함을 만들어서 하려고 지금 계획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국제 제재나 뭐 코로나 수해 이런 것 때문에 뭐 완전히 막혀 있으니까 진도가 안 나가니까 기존에 있던 디젤 잠수함을 개조해서 거기다 SLBM 집어넣어. 그렇게 지시를 한 거예요, 김정은이가. 그래서 지금 디젤 잠수함에다가 10발을 SLBM을 10발을 실는 걸로 해가지고 한 게 김구름함이에요. 근데 북한도 그 핵잠수함 원자력 발전으로 가는 잠수함을 뭐 만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북한은 일찍이부터 우리보다 잠수함도 30년 먼저 만들었어요. 예. 그다음에 뭐 핵무기는 우리보다 훨씬 우리는 핵무기 만들지 않았는데 소형화 다종화를 했다고 이미 2017년도에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하면서 핵무기 소형화 다종화를 완성했다. 그 소형화된 목표가 이제 SLBM에 잠수함에 실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다 그런 진도 나갔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SLBM은 핵잠수함이 싫어요. 제격인데 핵잠수함 만들어내는 거 너무 힘들거든. 돈도 많이 들고 그다음에 뭐 기술적으로도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핵 미사일은 만들었어도 핵 추진은 없는. 그렇지. 핵 추진 잠수함이 없으니까 네. 이제 징검다리로 디젤 잠수함 일단 집어넣어. SLBM 뭐 핵탄두를 실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2010년도부터 걔들이 첩보를 흘렸다고. 핵잠수함 만드는 사람들은 동상을 세워주겠다 막 이렇게 했다고. 근데 그거를 2021년도에 1월 8일 날 공식적으로 김정은이 발표를 했어요. 우리도 핵잠수함 설계 검토가 끝나서 최종 심사 단계에 있다. 그렇게 하고 나서 10월 달쯤 되니까 뭐 첩보로 핵잠수함 설계 검토에 있는 사람 다 징계 매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다. 그러니까 뭔가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도가 아직 안 나가요. 그래서 핵잠수함 만들고자 하나 여의치 않으니까 그거를 이제 디젤 잠수함에 이제 과도기적으로 일단 SLBM을 집어넣어라. 그렇게 하면서 작년에 2번의 러시아하고 회의를 했잖아요. 네. 정상회담 했잖아요. 어허.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뭐 지금은 뭐 러시아의 파병까지 하면서 그런 기술 이런 것들을 러시아로부터 받으려고. 협조하지 않을 건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인도 같은 경우는 핵잠수함 만들려고 잘 기술력이 떨어지니까 러시아에 요청을 했었어요. 인도도. 그런데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러시아에 빌려왔다고 임대로 2번이나 핵잠수함 빌려가지고 운용하면서 거기서 운용 노하우를 가지고 하면서 인도 같은 경우는 32년 걸렸어요. 잠수함 만들어내는데 핵잠수함 만드는데 또 그래서 그런 게 했는데 북한도 우리 뭐 파병을 10,000명 이상 해줬는데 우리도 핵잠수함 좀 빌려주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들의 부족한 원자로 분야는 이 분야를 빨리 와서 기술적으로 지원해달라 이렇게 하면 배가 또 빨리 나올 수 있죠. 약간 냉정하게 봤을 때 그러니까 예전에도 뉴스를 보면은 북한의 잠수함이 너무 조악하다. 기술력이 떨어지고 뭐 옛날 거를 억지로 수리해놓고 뭐 이어 붙여서 되게 뭐는 괴상한 모양인데 막 이런 평가들도 나왔는데. 근데 원래 이제 무기를 만들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돈이 많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IT 기술도 좀 선진화돼 있고 이래야 이제 좋은 무기가 나오는데 북한은 우리보다 30년 먼저 잠수함 시작했지만은 그 기술적인 베이스가 러시아 거라고 러시아하고 중국 거. 네. 그 때문에 오래된 패턴이에요. 디자인이 오래된 거기 때문에 좀 거기에 들어가는 그 장비가 또 선진화돼 있어야 되는데 장비가 구닥다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 나오는 거고 특히 잠수함 같은 경우는 소음이 많이 안 나야 되는데 옛날 장비 뭐 설치하고 뭐 그러면 소리가 많이 난단 말이죠. 우리 뭐 휴대폰 비교할 때 냉장고냐 뭐 이런 얘기 하는 듯이 그런 스타일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높이 평가는 안 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수함이라는 거는 일단 물속에 들어가면 음파로 잘 안 잡혀요. 옆에 막 잠수함이 가는데 옆에 큰 상선이 하나 지나가면 잠수함 소음이 싹 없어져 버린다고. 그러니까 잠수함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어선만 지나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잠수함은 게릴라 세력이라 그래요. 일단 물속에 들어가면 어디서 툭툭 튀어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위협해요. 잠수함 성능이 좀 떨어져도 그건 과히 위협적이다. 일단 추락만 하면.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간과할 수 없죠. 그래서 이제 북한이 돈도 없고 뭐 우리한테 한미연합전력한테 대등하게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비대칭 전력으로 만드는 게 핵 미사일 잠수함인데 다 성공한 케이스로 봐야죠.
그러니까 뭔가 신용은 다 하고 있는데 완벽하지는 않고 최첨단도 아니고 그래서 비대칭 전력으로 뭐든지 핵 따라서 하려고 하는 거고 우리나라 전반적인 해군력하고 북한의 전반적인 해군력을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나 그게 이제 원래 전투력 하면은 뭐 여기저기서 평가를 하고 5위냐 뭐 어떤 북한은 36이다 이렇게 이제 GFP에서 이제 네. 통상 얘기하는데 여러 가지 대입 요소가 다 틀려요. 예. 거기에 이제 평가를 하려면 여러 뭐 GFP에서 60여 가지를 집어넣어서 하는데 거기에는 병력 뭐 병력 수, 그다음에 장비 수, 그다음에 뭐 사회 간접 시설, 그다음에 뭐 금융 돈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들어가는데 이제 원래 전투력 평가할 때 저 같은 경우는 군 생활했기 때문에 딱 세 가지예요. 인원, 인력, 장비, 그다음에 이 훈련 수준. 요것이 전투력을 표시하는데 네. 인력은 북한은 뭐 인력은 노동비가 싸니까 또 예. 임금이 싸니까 인력은 거기는 군 128만 명, 우리는 48만 명이에요. 예. 엄청나게 차이 나죠. 예. 이번에 그 폭풍군단 파견할 때 봤어요? 그 우크라이나요? 못 먹고 못 살아요. 네네. 온막출망하잖아 군인들이. 네네네. 작죠 다. 네네. 보따리가 작잖아. 네. 그래서 이제 아무튼 뭐든지 이 인력이 있어도 그거는 게릴라 재력으로는 우수하죠. 근데 일단 그거는 앞서요. 그다음에 장비는 우리가 이제 현격이 앞서죠. 숫자도 북한이 앞서요. 탱크 같은 경우만 예를 들면 4,300대 우리는 2,200대 그런다고. 네네. 절반. 그다음에 다연장포 이런 것도 뭐 절반의 수준이고 공군 전투기도 우리가 절반 숫자는. 근데 공군 전투기 같은 경우는 뭐 미그 17, 뭐 19 이런 것들은 뭐 1950년도에 생산된 거기 때문에 아주 열악하다. 그다음에 함정도 우리 북한은 740척 전투함. 근데 작은 것들 다 포함해 가지고 우리는 140척인데 우리는 뭐 최고 수준이죠. 이지스 구축함 이런 것들은 뭐 세계 전투함 중에 제일 싸움을 잘하는 배이기 때문에 우리 미사일 한 발급보다 그 값이 안 나가는 함정도 많아요, 북한은.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은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통신 감청이나 그다음에 위성에서 보면은 북한의 훈련 수준을 보는데 훈련을 거의 못해요. 돈이 없어서. 기름이 있어야 훈련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인원, 장비, 교육 훈련 이 수준에서 따져보면은 아주 열악하다. 숫자는 일단 많다. 그러나 그 성능으로 압도하고 특히 우리가 이제 인공위성까지 우리 취약하다는 우리 인공위성 감시 기술로 지금 인공위성 세개 올렸잖아요. 3까지.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계속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전쟁이라는 거는 돈 없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시작은 건드려 놓으면은 바로 당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는 돈이 없으니까 계속 빌려서잖아요. 뭐 장거리 미사일도 없어가지고 빌려주세요. 그거 쏠게요. 그래서 허락받아서잖아요. 북한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이 지금 그런 걸 타개하려고 러시아에 지금 병력을 파견한 거예요. 그래. 에너지, 식량, 뭐 그다음에 군사기술 습득 이런 것 때문에 파견했기 때문에 요약한데 북한의 군사력은 인원이나 장비 수에서는 우리보다 압도하다. 그러나 성능 면에서는 우리한테 아주 처지고 운용하는 훈련 수준이나 이런 거 볼 때는 상당히 우리하고 전투 비교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뚫어지게 우리 자산을 잘 운용하고 우리 군들이 제자리에서만 잘 역할을 하면은 북한의 위협은 그리 높지 않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쓸지 모른단 말이죠. 그런데 핵은 인류 역사에 딱 한 번만 사용되었기 때문에 너 죽고 나 죽고 할 때 이제 핵을 쓴단 말이죠. 그러나 북한이라는 나라는 항상 불안하잖아요. 정권 유지가. 그렇기 때문에 에이 이래도 죽고 저래 죽고 하면 터트리자.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 북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 우리 핵무기 가졌다고 공갈무기 아니야. 우리 진짜 소형화해서 남한을 핵무기로 평정하겠어 하고 계속 훈련하잖아요. 지금 훈련하고 있으니까 미국 같은 데서도 야 이거 진짜 전쟁 이러다 전쟁 나는 거 아니냐 우려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보다 더 우리가 감시를 철저히 하고 우리의 장비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면은 북한이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 그래서 핵무기에 대해서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전투를 잘하고 해도 핵무기하고 재래식 무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핵무기를 가져야 된다 하는 여론이 아주 비등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트럼프 2기 시대를 잘 이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중국도 최근에 해군력을 또 엄청나게 끌어올리고 있잖아요. 거기는 항공모함 이런 것도 있고
어느 정도나 될까요? 비교를 굳이 우리랑 같이 하자면. 중국은 이제 냉전이 미소 냉전이 끝나고 나서부터 중국은 해군력을 급속도로 팽창시켰어요. 예. 발전시키고 미국은 미소 냉전이 끝나니까 반대로 이제 뭐 저기 메인 애니미가 이제 없어졌으니까 이제 좀 소홀히 했다고. 우리한테 누가 넘겨? 그렇게 하면서 뭐 군함 건조도 좀 게을리하고 그다음에 투자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중국이 엄청나게 고속으로 성장을 했어요. 해군력이. 그래서 지금 어느새 이제 군함뿐만이 아니라 상선 건조 능력도 네, 많이 미국보다 올라갔죠. 233배가 많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미국도 이제 급하지요. 그다음에 이제 요즘 중국에서 계속 떠드는 것 중에 하나가 대만 점령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미국에서 이거 뭐 큰일 났네. 이거 장난이 아니네. 전투하면은 지금도 이제 미국이 함정 톤수에서는 중국을 능가해요. 450만에서 500만 톤이고 중국은 250만에서 300만 톤. 원래 해군력 비교할 때는 총 톤수로 하는 게 있고 척수로 하는 게 있는데 네. 총 톤수에서는 아직도 미국 우위에 왜냐 항공모함이 많잖아요. 그다음에 뭐 와스크급 이런 강습 함정 이런 것만 해도 뭐 다른 나라의 항공모함이라고 다른 나라에서는 그거는 뭐 거의 강습 함정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뭐 이지스 구축함 수준 그다음에 뭐 호위함 이런 것들은 이미 중국이 숫자적으로 앞서 있어요. 그러니까 숫자로. 다급하고 그래서 미국의 군함 건조 능력을 계속 가속화 시키려고 하는데 협조를 안 드는 협조가 미국이 다시 시동 걸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뭐 군함은 수리 들어가서 제대로 나오는 게 수리 기간 내에 제대로 나오는 게 40%밖에 안 된대요 요즘. 그러니까 급하죠. 뭐 함정 척수도 적지, 그다음에 군함 수리 들어가라고 해도 안 되지. 태평양에 나와 있는 군함이 제일 많은데 그 군함들 본토로 수리 들어가라면은 가면 뭐 재료도 못 나오니까 전력 공백이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들어서 하나오션에 군수지원함 2척을 맡겨가지고 지금 정기 수리를 하고 있어요. 수리. 그걸 MRO라고 하는데 이 MRO라는 거는 군함이 생겨가지고 퇴역할 때까지 전반적으로 이게 수리 관리해주고 뭐 오버홀 수리해주고 이런 것들 하는데 그런 거를 할 수 없으니까 지금 한국과 협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거 참 좋은 기회다. 우리가 지금 EU에서 지금 무기 수출을 엄청 특수를 누렸는데 그것이 영원히 갈 수 없잖아요. 전쟁이 끝나면 우리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뭐 그걸 시장 다변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지금 미국에서 우리한테 손을 벌리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미국하고 협력해서 이제 그 수리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새로운 함정, 신조 함정 건조할 때도 같이 하자. 네네. 군함도 건조하고 그다음에 상선도 건조해가지고 같이 팔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려면은 고위급부터 뭐 실무자까지 잘 협력이 구축이 돼야 돼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얘기를 했단 말이죠. 11월 7일 날인가 이제 윤 대통령 통화하면서 한국의 조선업 능력이 필요하다. 그쵸. 잘 알고 있다. 이런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분야로 앞으로 굉장히 이제 협력이 그 채널이 구축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막 사전에 준비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상당히 전국이 불안하니까 그런 루트 개설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안타까워요. 이게 사실 미국 입장에서도 조선업을 할 수 있는 우방은 한국과 일본밖에 없는 거고 중국한테 맡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또 MRO 그러니까 수리 정비까지는 한국 조선소에서는 시켜주지만 실제로 신조 새로운 배를 만드는 거를 또 한국에다 맡기기에는 또 이제 미국에다 와서 조선소 짓거나 이쪽에다 더 투자해서 만들어라 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법이 그걸 허용 안 해서 그랬는데 이미 존스법하고 뭐 그런 법들은 이미 와해되고 있어요. 이미 우리한테 MRO를 요청했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전기수를 요청했다는 거는 그런 법이 와해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필요해서 하는 거니까. 그리고 뭐 전투함도 이제 수리를 의뢰하려고 해요. 지금 이지스 구축함 같은 것도 이 5척인가 정해가지고 한번 수리를 샘플로 맡겨봐라. 이런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빨리 들어가야죠. 들어가서 그런 방향으로 발전을 시켜야죠. 그 이지스함이 그 배 한 종류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지스라는 말은 그리스 말로 신의 방패라는 뜻인데 이 대공 방어 능력이 출중해요. 그래서 이제 적의 미사일이나 항공기로부터 배를 보호하는 데는 으뜸에 으뜸. 요격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미사일 능력이 뭐 최소한 3중, 4중 방어를 한단 말이죠. 자동적으로 자기 교전을 하는 거예요. 1000km 이상에서 뭐 1000개의 표적을 동시에 잡아내고 20개의 표적까지
공격을 할 수 있어요. 20개의 표적까지 동시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현존하는 전투함 중에 제일 전투 능력이 출중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다음에 제일 비싸요. 그래서 이 이지스가 전투체계인데 전투체계 이름인데 전투체계는 미국에서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종대왕하고 정조대왕 만들어냈는데 세종대왕하고 정조대왕에 들어가 있는 전투체계는 미국에서 사온 거예요. 아, 전투체계를. 전투체계. 그것도 방어 시스템. 컴뱃 시스템은 그래서 그것이 다 이제 해결하거든. 포나 미사일을 자동적으로 교전하게 만드는 게 그게 전투체계예요. 그래서 이제 세종대왕 거는 그 전투체계 이름이 7.R이고 그다음에 정조대왕 거는 9C2라는 모델 명이라고. 그건 이제 더 개선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세종대왕급 세 척을 가지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정조대왕하면 세종대왕급 7,600톤짜리예요. 그게 이제 1,000km에서 1,000개의 표적을 동시에 잡아내고 그다음에 이제 20개의 표적을 동시 교전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 그게 뭐 수직 발사관으로 이제 뭐 미사일 공격하고 그러는데 거기는 170km, 10km, 5km 이 3중방을 하는 거예요 미사일. 근데 이거는 정조대왕하면 그보다 좀 업그레이드된 전투체계이기 때문에 능력이 더 출중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SM6, SM3까지 쏠 수 있어요. 세종대왕은 SM2까지 쏠 수 있거든. 골키파하고 그다음에 10km까지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이거는 뭐 더 확장돼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들어가면 이제 공격 능력도 향상되고 특히 이지스 구축함이 이제 많이 소문이 나는 거는 ICBM을 요격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미국이 자랑하는 무기인데 사실 우리 한국에서는 북한 ICBM을 그렇게 위협은 안 돼. 왜냐하면 북한은 남한에 쏠 게 엄청 많아요. 뭐 대포동 뭐 노동 미사일, 뭐 무수단 미사일, 뭐 그다음에 뭐 우리 스커드 미사일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을 공격할 때는 SM3를 요격할 수 있는 건 이 이지스 구축함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세종대왕급보다 업그레이드된 게 정조대왕함인데 거기에는 탐지 능력도 이제 개선돼요. 특히 잠수함 방어 능력이 통합 소나 체계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기존의 세종대왕보다 한 2배 거리도 2배 내지 3배 늘렸다고 그래요. 네네네.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세종대왕함은 없는데 이 정조대왕함은 바다에서 탄도탄 할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좀 강화됐고 그다음에 이제 SM3 이제 세종대왕 같은 경우는 SM3라는 미사일은 고도 150km, 500km 이 사이를 요격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세종대왕 할 수 없었어요. 네네. 2009년도에 세종대왕함이 북한에 대포동 미사일 발사할 때 일본하고 미국하고 동해 이제 세계에 배치된 우리가 맨 먼저 컨택에 있거든. 잡아냈거든 대포동 미사일. 그래가지고 최고다 했는데 우리는 그때는 이제 그 세종대왕함에는 SM3를 쏠 수 있는 이 전투체계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설치했지. 정조대왕함은 9C2로 모델을 바꿔가지고 그런데 이제 SM3 미사일은 엄청 비싸요. 뭐 150 한 발에 150억 이상이라 하니 그런 거를 이제 가져올지 안 가져올지는 우리 정책적으로 이제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고의 전투함이라고는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급 3척이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 버전의 정조대왕급 3척을 또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 이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의 그 군함 건조 능력 이런 것들은 미국에서 높이 평가해요. 미국이 특히 조합 능력이 건조 능력이 떨어지니까 지난번에 우리 세종대왕함을 대서특필한 적이 있어요. 미국에서. 이건 정말 가성비가 뛰어난 무기다. 정말 함정 잘 만들어낸다. 그리고 특히 미국은 이제 조선업 카르텔이 형성돼 가지고 뭐 잘 하지도 않아요. 수출도 관심도 없고 그래 계속 쇠락의 간 거지. 가격이 이 노조가 발달되어 가격이 우리보다 3배, 4배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건조하면 싸고 양질에 최신형이고. 그랬더니 인기가 좋죠. 그래서 이 기회에 이제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손을 벌렸기 때문에 이걸 잘 살리면은 우리가 이제 또 군함 수출에 활로가 개척될 것이다. 그런 소망을 해보죠. 이미 또 우리는 이지스함을 비롯해서 자체 건조를 또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지스함이라는 것도 어느 나라에서 만드느냐에 따라서 스펙도 달라지고 성능도 다 달라지는 거고 교수님이 평소에도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항공모함을 보유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게 현실성도 좀 따져봐야 되죠. 항공모함이라고 하면 그 위에 이제 뭐 전투기들도 이제 올라가야 되는 거고 그런 현실성과 필요성을 좀 같이 말씀해 주시죠.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가성비가 뛰어난 무기가 뭐냐 이런 논란에 이제 휩싸여 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이제 과거에 우리가 군사력 건설할 때는 대북 네. 견제 세력이 일본이었어요. 예. 북한만 누르면 되는 거예요. 아하. 특히 이제 해외 공군 같은 경우는 우리 작전 계획 507에 보면은 대포컨 3 이상 되면은 미국이 항공모함 전단 4개가 와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공군 같은 경우는 항공모함에서 공군기 지원하고 예. 함정도 미국이 싸워주고 하니까 우리는 뭐 거의 할 게 없죠. 그래서 해외 공군은 거의 신경도 안 쓰고 대북 우위. 북한은 조무래기 함정이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응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동안 국력을 바탕으로 해서 해군력을 건설하고 이제는 뭐 이지스 구축함까지 건설하고 만들고 독도함도 14,500점 만들어내고 그다음 상륙함 이런 것도 아주 훌륭한 게 많아요. 세계적으로 수준이 많은데 그래서 북한은 이제 압도했다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군이 우리의 영원히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또 뭐 대만이 위험 아니 지난번 가겠죠. 트럼프 일기 때 방위비 500% 올려달라 안 올려주니까 미군 철수한다고 만지작만지작 했잖아요. 그게 현실이라고. 그래서 야 우리도 이제는 과거에 그러면 누가 우리를 유린했느냐. 일본하고 중국하고. 우리를 완전히 짓밟았잖아요. 미군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6.25 전쟁 끝나고부터 한미 동맹이 형성해가지고 미군이 있기 때문에 안 건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에 일본이 건드렸잖아요. 독도 침범하려고 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고. 중국은 지금도 막 이해도 와서 막 기동하고 시위하고 동해 자기들 마음대로 왔다 갔다 이런 현상 있기 때문에 불안하죠 우리. 그래서 북한은 이미 압도하고 이제 중국하고 일본이 미군이 떠날 거에 대비해서 우리를 대비해야 된다. 그런 와중에 중국은 지금 항공모함이 3척 만들어냈어요. 예. 뭐 2030년대 중반까지 뭐 6척을 만든다는 얘기가 들리고 일본은 원래 항공모함 강국이에요. 예. 2차 때 뭐 일본 미국보다 더 많았으니까. 예. 그런데 그것이 이제 전후에 이제 미국이 이제 자기를 지켜주겠다 하니까 안 만들어서 그렇지. 그런데 일본도 싹 중국 핑계대면서 이미 항공모함 이즈모크 27,000톤짜리 2개를 항공모함 해가지고 수직 이착륙 실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불안하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우리도 중국하고 일본하고 우리를 견제를 하려면은 우리가 똑같은 수를 갖기는 벅차다. 왜냐, 미군도 여기 있고, 그다음에 똑같은 숫자로 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전투에서 이기려면 똑같은 대등한 숫자를 가져야 돼요. 그런데 그렇죠. 우리가 이기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중국이나 일본이 우리를 건드리면 나한테 건드리면 뼈라도 팔 하나도 부러뜨릴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근데 중국이나 일본이 우리한테 오면서 창을 2m짜리 가지고 이게 항공모함이라 하면은 우리는 구축함 몇천 톤짜리 가져가면 1.1m도 안 돼요. 그러면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원래 항공모함이라는 건 항공기의 전투 반경을 늘리는 거거든. 응? 그렇기 때문에 실어가지고 멀리 추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뭐 중국이 항공모함에 다 붙어가지고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는 갈 게 없잖아요. 멀리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우리 국토를 전장으로 만들면 안 되잖아요. 우크라이나 같이. 나가서 싸워 못 오게 해야죠. 바다에서 오는 장은 바다에서 막는다 이게 개념인데 그게 안 되니까 우리도 아니 중국이나 일본이 어떻게 할지 몰라? 거기에 우리 최소한의 대응 우리를 못 건들게 하자. 이래서 이제 항공모함 만들겠다. 항공모함은 돈이 많이 들으니까 국민들이 반대한단 말이에요. 미군이 있는데 뭐 항공모함 필요하냐 이렇게 막 떠드는 사람이 많아요. 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낸 게 경항모 그러면 대형 항모는 아니고 그렇게 하면서 최소한 우리를 깜보지 않게는 하자. 이렇게 해야지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항공기가 문제예요. 항공기를 우리가 독자적으로 건조해서 제작해가지고 들어가면 돈이 적게 드는데 예를 들어 그때 당시에 우리가 계획한 거는 미국의 수직 이착륙기 F-35를 실는 걸로 이렇게 했었어요. F-35B. 그렇게 되면은 이게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드는 거야. 예를 들어 가지고 항공모함에 16대를 40년 운용한다 이렇게 이제 비교를 했는데 그게 되니까 사올 때는 12조가 들어요. 12조. 16대를 40년 운용한다. 우리가 건조하면은 절반 6조밖에 안 들어요. 항공기를 자체 제작을 해가지고 그거를 팔으면은 우리는 또 방산 수출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미국 걸 사다 오면은 수리비 그다음에 돈이 엄청 들고 수리도 우리 마음대로 못하고 미국에 이제 허락받고 해야 돼. 이런 것 때문에 정확하게 검토를 안 했다 이런 비난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러면 일단 우리 구체적으로 더 검토해서 합시다. 이 검토가 좀 오래 걸려요. 근데 이것도 이제 정권마다 또 틀리니까 정권마다 우선순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돈 많이 들어간 우선순위 조정하는 과정이 있다. 이렇게 보고 우리가 절대 불필요한 건 아니다. 우리가 앞으로 대중국, 대일본을 위해서 일본에 대항해서 군사력 건설 폐하다면 그쪽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의견이 많이 있어요. 왜냐 우리가 세계 10대 강국이 됐어요. 우리도 그렇죠, 그렇죠. 이제 이 지킬 게 많이 있거든. 근데 언제까지 우리가 미국에 의존할 거냐. 트럼프 대통령 뭐 까딱하면 바로 뭐 미군 철수한다는 얘기 나오고 그러는데 이런 걸 대비하자 이런 차원에서 얘기했는데 아주 충분한 논리 그다음에 가성비가 어떤 걸 잘 따져보지 않았죠. 그래서 지금 계류되고 있는 상태죠.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절실함도 좀 있는 거네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죠. 혹시 그 우리가 경항공모함이라도 만약에 이제 구축을 한다면 건조를 한다면 이것도 무슨 뭐 미국의 허락이 필요하고 막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하면 할 수 있는. 허락을 맡을 건 없어요. 그건 이제 우리 돈이 들어가는 건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만들려면 우리 항공기를 사라 이렇게 또 압력을 할 수 있죠. 근데 거기는 이제 뭐 항공모함 자체적으로 이제 만들 뭐 우리 조선소도 우방인데 별로 우리 거 사라 그런 얘기할 수 있죠. 은근히 이제 방산업체들이 압력을 넣을 수도 있죠. 그러나 뭐 우리는 우리 계획에 의해서 하면은 그런 건 뭐 핵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미국에 뭐 간섭은 없어요. 항공모함 같은 거는데 운용비가 또 엄청 많이 들잖아요. 네. 미국의 항공모함 10만 톤짜리 하나는 우리 이 4,200톤짜리 구축함 하나 만드는 값이에요. 1년 운용비가. 운용비만. 네, 운용비만 그러니까 많이 이거 들어요. 뭐 우스갯소리로는 저도 운용 못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죠. 그래서 크게 만들면 그렇게 많이 돈 드니까 우리는 경항모를 만들어서 그렇게 한 1년에 500억 정도만 들어가게 하자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웠는데 중요한 거는 거기 항공기를 뭘 쓸 거냐. 여기서 이제 사오면은 돈이 너무 많이 들으니까 개발하자. 천천히 가더라도 개발하자. 이런 얘기가 이제 우세했기 때문에 지금 일단 수면하에 내려간 거죠. 그러니까 거기 뭐 이착륙장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수직 이착륙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좀 컴팩트하게 가보자. 그러니까 현재 2024년, 2025년 기준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제한, 필요성, 목소리 정도일 수 있을 텐데 언제쯤이면 이제 우리가 또 현실로 또 맞이할 수도 있겠네요. 오, 거의 뭐 바닷속 이야기부터 정말 입체적으로 많이 배웠습니다, 교수님. 시청자들을 위해서 다 물어본 것 같아요. 한 3시간만 더 하면 좋겠는데요. 예. 오늘은 여기서 또 마무리하고 다음 기회를 또 한번 한양대 대학원 문근식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